성공 신화들은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손을 뻗어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데 안녕하세요, 오리진 구독자 여러분. 현재는 영국 공영방송국 BBC 뉴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어주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위 어린 시절에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우주여행사, 대통령, 화가, 음악인. 저는 4살, 5살 때부터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항상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엄청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제 기억에 장래 희망란에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어벤져스를 만들었는데요. 외국어반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반에 있었고 항상 등수로는 5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를 목표로 했던 아이들이었고 저는 국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역사도 물론 좋아했지만 국사를 공부해야만 갈 수 있는 S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수능날에도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점심시간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시험 볼 때마다 10분, 15분씩 시간도 남았었고 특별히 제가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국사 파트는 왜 이게 오답인지에 대해서 적어가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가채점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시험이었고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수능 성적표를 딱 받으니까 제가 믿었던 사회탐구 영역이 거의 7등급, 8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쓴 거죠. 부모님이 재수해라. 저는 재수 안 한다. 지겹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어쨌든 꿈은 아나운서였으니까 빨리 대학을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원하지 않았던 경기권에 있던 어떤 대학을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또래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과가 경영학과 이런 거였거든요. 무조건 인문계라면은 경영학과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독일어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 꿈이 일단은 아나운서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조금 더 글로벌한 소식들을 좀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언론인이라면은 지금 일어나는 세계 뉴스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나만의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일매일 사설을 읽고 의견을 쓰고 신문 스크랩을 하던 습관을 4년, 5년 동안 계속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의견을 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 마지막 학기에 부모님께 찾아뵙고 부모님, 저 아나운서가 꿈이었잖아요. 아나운서가 되려면은 아카데미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꿈이 그건지 몰랐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기업 들어가서 커리어를 쌓아야지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안이 경제 상황이 너를 그렇게 아카데미를 수백만 원씩 투자하면서 너의 꿈을 서포트 해줄 만큼 좋지가 않아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 나의 꿈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시점이 딱 그때였는데 가정이 힘들다는데 제가 어떻게 제 꿈만 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꿈을 바로 포기하고요. 졸업을 그냥 해버렸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보통 제 동기들은 토익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대기업 적성검사도 보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를 써가지고 지원을 했던 첫 번째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 회사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화공단이라는 곳에 있는 어느 중견기업 제조회사였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차를 타고 면접장에 데려다 주셨었고 차에 내리려고 하니까 화학 냄새가 코를 딱 찌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안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꿈이 박살이 났잖아요. 제 20년의 꿈이 아나운서가 박살이 났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 그냥 가겠다라고 하고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들어갔던 첫 번째 회사 3년을 다니게 되었는데, 제조업으로 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던 그 마음의 결심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무너짐이었었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저희 선임이 저한테 너는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시화공단까지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매일 출근을 할 때 1시간 반 이상씩 출근을 했었거든요. 가서 배우는 게 뭐였냐면은 엑셀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은 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엑셀을 공부할 일이 없었잖아요. 회사에 가서 처음 배운 거예요. 제 선임이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냐, 나는 내 20년을 하나의 꿈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랑 1~2살 차이 나는 선임이 너 인생을 왜 그따구로 살았어 라고 타박을 하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소위 아시죠? 소울리스라고 하잖아요. 영혼 없이 매일 1년간은 복사하는 법, 믹스커피를 맛있게 타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1년의 시간을 첫 번째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 선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야, 나 내일 퇴사한다 이러고 퇴사하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매일 있는 아침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믹스커피를 타서 이렇게 복도를 가고 있는데, 그 당시 회사의 본부장님이 저랑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제 눈을 딱 보시고 야, 너 해외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면 좋죠 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한 4일 5일 뒤에 인도네시아 가자 라고 딱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제 해외 출장이 시작되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첫 번째 출장을 갔는데 저는 사실은 왜 가는지도 몰랐고 전무님이셨거든요. 전무님과 일개 사원이 함께 출장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근데 가니까 이제 저희 본부장님께서 야, 몇 시간 뒤에 미팅이 있는데 너 회사 소개 영어로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 기억으로 2시간 동안에 PPT를 막 만들고 미팅에 가서 회사 소개를 막 했어요, 영어로.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영어가 그래도 나름 편했던 사람이라서 회사 소개를 영어로 잘 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회사 생활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야, 너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왜 말 안 했어? 앞으로 해외 출장은 너가 다 가 라고 하면서 저에게 팀장급의 임무를 딱 주신 게 첫 번째였고, 그때부터 1년에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을 해외로 돌아다니는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었던 신규 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었고 입사 3년 차에 그 최연소 팀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었어요. 하나의 팀을 이끌고 매일 출장을 다니는 글로벌 노마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삶을 2년차, 3년차 때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 2년차, 3년차 때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어릴 때 꿈을 한번 다시 꺼내보게 됐거든요. 입사 2, 3년차 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을 홍보하고 나름의 긍정적인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소식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나름 저한테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이제 자기 만족을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사 3년차에 팀장이 되고 보니까 더 높은 사람들과의 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룸살롱에 데려가시는, TV에서 많이 보셨죠? 룸살롱에 데려가셨고 TV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도우미 분들께서 막 들어오시고 저한테 초이스를 하라고 하시고, 저는 이 모든 순간이 20대 중반이었는데 너무 어색했고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원하던 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 이 한국 기업을 홍보하고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면은 가치 있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구직 사이트에서 제가 꿈꾸던 기업 BBC라고 하는 영국 공영방송국 채용 공고가 떴었고, 그래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BBC 서류 면접이 통과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뭐야 이랬는데 면접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반년 정도를 봤어요. 정말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면접을 봤었고, 또 한 번의 면접은 화상 면접을 보자고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핸드폰 셀카 모드로 해서 이렇게 봤어요. 추리닝 입고 머리 산발돼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봤었고 그것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고 마지막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장에 갔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일단 면접관 분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확실했어요.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계시던 한 분이 저한테 미안한데
너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일단은 언론계 쪽에서 쌓아 올린 커리어도 없었고 관련 학문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 정당성, 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되물었거든요. 너네들이 찾고 있는 인재가 A부터 Z라고 해가지고 난 지원을 했었고 나는 거기에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너네들이 나를 인터뷰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일단 앉아봐 라고 해서 A라는 계획이 실패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픽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애초에 A라는 플랜만 가지고 미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플랜이 있고 그 수백 개의 플랜을 가지고 미팅을 하고 일을 성사시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스스로 내 인생에 삽질을 했다라면은 지난 3년간의 첫 번째 회사에서의 경력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3년간의 경력, 수없이 많은 커피를 타고 수백 장의 복사를 하고 수천 명의 파트너를 만나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수많은 미팅의 경험들이 그 마지막 질문에 그대로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의 답을 가지고만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저의 답변이 그들을 감동시켰고 저를 이 회사에 입사하게 해주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요. 듣기로는 면접도 뿌셨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입사를 하면 당연히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내부 미팅, 선임과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하는 말을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서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 선임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카이, 너 다음에 나랑 미팅할 때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 라는 말을 저한테 딱 던지고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화면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분명 영어가 부족한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심한 말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돌이켜보니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단어 이런 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3년 내내 제조업에서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멸을 당하고 한 반년 정도를 방송국에 관련된 원어 서적을 독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내부 메일로 돌아다니는 모든 메일을 제가 영어 공부하듯이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익히고 또 저희 회사 사람들이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까지 스터디를 해서 6개월 뒤에는 드디어 대화가 조금씩 통하게 되더라고요. 입사하고 6개월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퇴사할까? 나는 방송국에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일을 바득바득 깔면서 제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BBC는 영국의 공영방송국입니다. 근데 영국의 공영방송국이지만 세계의 공영방송국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저희는 3R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레퓨테이션은 영국의 공영방송국이 BBC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두 번째 리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레비뉴는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인가. 이 세 가지의 3R이 저에게는 성과 지표가 되고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제가 있는 부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부서이고요. 사업 개발 부서입니다. BBC 뉴스에서 무슨 사업 개발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3R을 만족시키는 모든 액티비티, 모든 활동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제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흔히 도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갖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취했다,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취하고 얻어내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손에 뭔가를 이렇게 가득 채워가는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손을 딱 피는 순간 다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저에게 도전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을 펴는 것, 빈 손이 되어가는 것, 이게 저에겐 도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에서도 최연소로 팀장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와 지원과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주었던 것들을 그냥 놓아버렸거든요. 저에겐 꿈이 있었으니까 저에겐 소신이 있었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왜 포기해? 라고 했을 때 저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거를 받기 위한 도전이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이만큼만 가질 수 있는데
손을 이렇게 피고 있으면요, 더 많은 것들을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도전이란 이런 것 같아요. 쥐고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손 위에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도전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쥐고 있는 손을 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실 때, 이미 쥐었던 거는 금방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구겨질 수 있는 마음가짐, 내가 박살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게 전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게 산소를 먹는 건데 먹고 내가 뱉고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들숨과 날숨을 하나로 퉁쳐서 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내가 들숨만을 계속 마시면은, 그리고 내가 마신 거를 계속 뱉기만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들이마신 것들, 내가 가졌던 것들은 반드시 날숨을 통해서 뱉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뱉어버린 다음에는 다시 들숨이 오거든요. 이 들숨과 날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쥐고 있고 버릴 수 있는 순환 구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버릴 수 있는 용기는 다시 찰 수 있는 확신, 또 다시 내 손 위에 무언가가 채워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들숨과 날숨처럼 여러분들의 손 위에는 무언가가 올려져 있을 것이고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보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말하기 전에 아파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는 이 과정 또한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 100%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괴가 아니라 액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이물질이 없는 순수 그 자체가 정금인데, 이 정금이 되려면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온도로 달궈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던 금반지, 금 목걸이, 금 접시가 정말 뜨거운 온도를 겪고 난 다음에는 정금이 되는데요. 그 정금이 된 다음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통받는다, 실패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면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은, 그리고 이미 저는 성공하는 과정 위에 있다. 성공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을 하고 있는 과정, 그걸 내가 인지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에게는 성공인 것 같고요. 누군가 저에게 성공의 이미지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휴지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말끔한 휴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막 구겨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쓸데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랑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성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에게는요, 이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높게 오르는 비상하는 걸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티 하나 묻지 않고 한결 구김 없는 이 휴지는 하늘로 이렇게 던져버렸을 때 힘없이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약에 저 하늘 위로 비상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구겨져야 되는 과정이 2번, 3번, 많게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이 구김의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구겨져 버린 나는요, 이렇게 던졌을 때 하늘 높게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성공의 이미지란 구겨지는 과정, 그리고 완전히 구겨져서 하늘 높이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공의 이미지를 나누어 봅니다. 손에 쥔 걸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가득 찬 그릇에는 무엇인가를 더 담을 수가 없잖아요. 두 손 가득 무엇을 잡은 채로는 새로운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도전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